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사회인의 갖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미래를 통찰하는 예지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상당히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며 오늘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추는 교육은 어떤 것인가? 그런 교육을 어떻게 하면 실천해서 개인의 행복은 물론 국가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 이제 지혜라는 것은 안다는 뜻입니다. 슬기롭다는 뜻이고 미래를 통찰한다는 뜻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이 우선 논문을 쓸 경우에도 그 논문을 통해서 몰랐던 사실을 예측할 수가 있다라면 그것은 뛰어난 논문이 됩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뛰어난 논문을 쓸 수가 있고 그 뛰어난 논문을 씀으로 말미암아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물론 경제가 발전하고 국가사회가 잘 되게 됩니다. 자,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로워지는 그런 교육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교육일까? 우리나라는 과연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아마 이런 문제를 지금 집중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합니다. 우선 순서에 따라서 후진국 교육의 특성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소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가 아마 1958년에 입학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1년에 졸업을 했는데 그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꼴찌로 세면 굉장히 빠릅니다. 꼴찌로 못 사는 나라에 5손가락 안에 들었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못 사는 나라였고 스스로도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기술은 아주 발전을 못했습니다. 6.25 때문에 조금 있었던 산업시설이 다 파괴가 돼서 경제에 있어서도 아주 빈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우리는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뭘 배우느냐?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기술 이런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학교 교육의 특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과학기술을 개발해낼 만한 그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교육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주입식 교육, 모방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선진국에서 개발한 그런 각종 지식, 정보, 기술 등을 거의 조건 없이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은 우리는 무조건 주입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웠던 주입식 교육의 그 특성이었는데 저는 그 주입식 교육이 참 마음에 맞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대로 잘 적응을 해서 곧잘 따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잘하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실력을 나타냈던 한 과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야 오늘 그 가르침에 후진국 교육 또는 선진국 교육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화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화학. 케미스트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했을 때는 제 머리가 좋아서 잘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때 그 화학이라는 과목을 명쾌하게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을 만난 것이 제가 화학에 취미를 붙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였고 그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명쾌하게 화학 이론을 잘 가르쳐 주니까 화학이 재밌었어요.
저는 쉬는 시간에도 다른 책 보기가 싫었고 화학 교과서나 참고서를 즐겨봤는데 그 취미가 있으니까 알아지는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공자님 말씀이 그냥 하는 사람은 좋아하면서 하는 사람을 당하지 못하고 좋아하면서 하는 사람은 즐겨서 하는 사람을 당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즐겨서 하면은요 천재적인 머리가 나와요. 억지로 하면은 머리가 안 나옵니다. 저는 화학을 즐겨서 했습니다. 선생님의 명강에 힘을 입어서 취미를 붙여서 화학을 즐겨 하니까 어려운 문제는 저한테 하나도 없습니다. 교과서건 참고서건 모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대학 입시 때는 요새는 어떤지 모르지만 국어, 영어 이런 화학이라는 과목도 따로 시험을 봤었을 때였습니다. 어렵다는 대학 입시 때도 화학에 있어서만은 하나도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자신을 했습니다. 화학에 있어서만은 잘하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1인자가 될 것이다. 화학은 너무나도 재밌고 쉽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건 주입식 교육을 제가 잘 소화했다라는 뜻이 되는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도 저희가 다녔던 학과가 화학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화학에 관련된 커리큘럼을 여러 개 배웠는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니까 화학자가 붙은 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때는 고등학교 때 재밌고 쉬웠던 그런 화학에 대한 좋은 인상은 싹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밤새도록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 취미 있었던 자신만만했던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내가 여기서 물러서는 안 된다. 내가 한때 이 분야에서는 가장 누구보다도 자신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이래가면서 열심히 도전했던 결과 어렵사리 난제를 풀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나는 화학에 있어서 취미가 있다, 소질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요것을 한번 좀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은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은 어떤 훌륭한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죠. 대가가 화학에 관한 이론을 개발해요. 이 이론을 개발하기 전에는요. 여기 논문을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훌륭한 이론을 전개하기 전에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이라는 것은 직관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정을 해요. 일단 가정. 그리고 가정을 한 뒤에 이 가정에서 이론을 만듭니다. 그럴듯하게 이론을 꾸밉니다. 이론을 꾸민 뒤에 이론이 정말 그럴듯한 이론이냐. 물론 이론은 내가 세운 가정이고 내가 만든 이론입니다. 그럴듯한 이론을 꾸민 뒤에 이 이론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이걸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험을 해요. 자연과학에서. 내가 꾸민 이론을 여러 가지 실험 사실을 통해서 타당성이 입증이 돼야 이게 훌륭한 이론이 되는 겁니다. 자, 실험 결과 그럴듯한 그런 결과를 얻었다라면 이제 그걸 갖고 이 이론이 얼마나 훌륭한 것을 논의를 합니다. 또 고찰을 합니다. 고찰을 해본 결과 이것은 훌륭한 이론이고 누구 말에 의하면 이 이론과 비슷한 이론이 있고 이것은 잘하면 아주 여러 가지 실용성이 있고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논문이다. 이런 식으로 쭉 전개해 나가면서 그것의 장점을 이제 결론으로 맺습니다. 결과가 있죠. 실험을 한 뒤에 이제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있고 결과를 갖고 논의하고 고찰을 한 뒤에 이제 결론을 맺는 것이 논문의 순서입니다.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것은 이 결과만 갖고 그대로 해서 달달달달 몇 가지 공식을 해서 잘했던 겁니다. 대학에 와서 배운 것은 결과만 갖고 공부를 하질 않아요. 이 결과를 만든 이 이론을 공부합니다.
이론을 공부하는데 이 이론은 이 가정에 의한 철학이 들어있어요. 즉 결과를 안다라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몇 가지 공식이나 이런 걸 갖고 고등학교 때는 괜찮게 제가 화학을 잘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만든 이론, 이것은 직관력이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이론을 만드는데 이 지혜는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자기 선입견 가지면 절대로 올바른 지혜가 나오질 않습니다. 아, 이 사람이 어쩐지 내 인상에 마음에 들어. 그래서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상에 마음에 들어서 결혼할 때 그의 단점이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좋다라는 선입견 때문에 그의 단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그때부터 단점이 보여서 뭐 이혼 험내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연과학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무심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선입견을 대하면서 이러이러한 장점, 자기가 발견을 했다. 이렇게 쭉 써나갑니다. 근데 그 발견은 정말 참다운 깨달음에 의한 발견이 아니라 되게 선입견이 동반된 그러한 발견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실험을 해보면은 틀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선입견이 동반된 그런 이론에 의한 실험, 이것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몇 번 깨지다 보면 아,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이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깨질 수밖에 없겠다. 이제 그러면서 그 논문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몇 번 수정을 하다 보면은 아,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선입견이 없이 하면은 좋은 이론을 만들 수가 있고, 좋은 이론을 만든다면은 이것은 결과도 또한 훌륭할 거고, 여러 사람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논문이 되는데, 되게 좋은 논문이 되는 경우는 자기 선입견을 소멸했을 때, 즉 올바른 지혜에 이르렀을 때 좋은 논문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사람도 선입견을 갖고 대하면 잘 모르듯이 자연 현상도 또는 경제 현실도 자기 선입견을 가하고 분석을 하면은 되게 잘못 판단되는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논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좋은 논문이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면 역시 좋은 논문이 되려면은 자기의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어야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입견이 없을 때 올바른 가정을 하게 되고, 올바른 가정을 했을 때 훌륭한 이론을 만들 수가 있고, 훌륭한 이론을 만들었을 때 현실에서도 잘 통하고, 현실에서도 잘 통한다는 것이 실험 결과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수가 있고, 그것을 교과서에 실립니다.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나 대학 교과서에 실리는 것은 박사 논문 한 100개쯤 합쳐야 교과서에 실립니다. 교과서에 아무나 실리지 않아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라면 아마 박사 논문 1000개는 10,000개는 실려야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립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것은요, 노벨상 받았다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잘 실릴 정도가 못 됩니다. 대학 교과서에 실리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모든 사람이 아, 그럴듯하다. 이것은 진리다. 지혜로운 발견이다. 이렇게 돼야만이 교과서에 실립니다. 근데 교과서에 실리는 이런 탁월한 논문도 시대가 지나가면 아, 이거 틀렸네. 뭐가 틀렸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바뀌게 돼요. 자, 얘기를 바꿉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는 어떤 논문의 결과만 갖고 배웠어요. 논문의 결과를 갖고 주입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모방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러이런 좋은 이론을 갖고 과학기술도 발달했고 경제를 발전시켰다. 우리도 그걸 그대로 배워서 따라서 하자. 주입식으로 배워서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아, 그 결과 한국은 단시일 내에 모방식 교육도 좋다. 주입식 교육도 좋다. 경제도 발전했고 과학기술도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이 얘기를 이어갑니다. 그런 모방식 교육, 주입식 교육을 할 때 그 지식이 어떤 이론으로 되어 있느냐. 우리가 선도적인 이론을 개발해서 뛰어난 과학기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과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대학 교육이 필요한데 이게 대학에 갔을 때
제가 화학을 굉장히 어려워했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 이론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결과만 갖고 써먹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든 이론은 사고방식에 전환이 있어서는 전환이 있지 않으면 그 이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을 이제 다루는데 어떻게 다루느냐. 저 사람 성격이 까다롭고 괴팍하고 사람 다루기 어렵다. 저런 사람 올 때는 어떻게 다뤄야 된다. 그런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 배워서는 거의 다 일부만 맞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게 제일 좋으냐 하면은요. 나를 바꾸면 제일 돼요. 사람을 바꾸려고 그리고 뭐 하면 안 되듯이 그리고 나를 바꾸면은 사람 다루는 게 다 원만하고 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어떤 좋은 이론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자기 선입견을 가지면 어렵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화학에 자신이 있었지만 대학에 와서 그 자신만만한 선입견을 갖고 대학에서 그 화학 이론을 하려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화학에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모를까? 선입견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어쩌다 알아졌어요. 알아지고 보니까 내가 이런 선입견을 갖고 그것을 고집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고 모를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입견이 결국은 깨져야 이론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됐던 겁니다. 자, 이 결과만 그대로 하는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고 지식 교육으로 다 통합니다. 그런데 이론을 하는 것은 주입식 교육 갖고는 안 돼요. 자기의 선입견이 깨져야 되는데 선입견이 깨지면 올바른 지혜에 이르게 되고 올바른 지혜라는 말은 좀 구식이라고 그래요. 요새는 창의성이라고 그럽니다. 창의성을 드러내게 돼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학에서는 이론까지 배웠어요. 근데 이론만 잘 배워도요, 우리는 과학도 발전시킬 수가 있고 선진국 문턱에 가서 경제까지도 발전시킬 수가 있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직은 스스로를 우리는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경제로서 세계 10대 강국에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아직도 어쩐지 선진국 같지가 않아요. 왜냐?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뭐 평화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받았다고 하지만 이런 과학계에서는 과학기술에서는 평화상은 인정을 잘 안 해요. 노벨 과학상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노벨 과학상 받은 이가 하나도 없어요. 왜 없을까? 우리는 결과를 잘 달달달달 외워서 결과 선진국이 됐습니다. 또 이론에서도 이건 바삭해서 달달달달해서 이론에서도 우리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뭐냐 하면은 이 가정이라는 것은 철학이고 지혜입니다. 정말 두뇌가 좋아야만이 올바른 가정으로 올바른 철학적 관점을 가지고 올바른 가정으로 오면서 탁월한 논문을 쓰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같은 인재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참 이상했어요. 서울대학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그 학생들이라면 한국은 IQ가 또 세계 최고라고 그래요. 그럼 미국 유학 가서도 미국 학계를 평정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서울대학에서 수석으로 나와도요, 미국 가면 쩔쩔쩔쩔 매더라고요. 미국 갔다 와서 공부한 많은 서울대학의 수재들은 열등감을 느끼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왜 열등감을 느낄까요? 미국의 교육의 특성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주입식, 즉 훌륭한 논문의 결과만은 잘 배웠고 이론까지는 또 바삭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 이론을 만들어내는 철학은 창의성이 있거나 지혜가 있어야만 되는데, 즉 소위 선진국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주입식 교육이나 지식 교육이 아니라 창의성을 개발하는 교육, 즉 지혜 교육이나 철학 교육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을 잘 하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입견이 깨져야 됩니다. 즉 우리 불교식으로 하면 아상이 죽어야 돼요. 근데 서울대학에서 수재들이 주어진 공식에 의해서 시키는 대로는 잘해요. 모범생처럼. 근데 그 아상을 뛰어넘어서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서 참 지혜를 이루는 데는 아무것도 맹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한국은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많은 한국 교육의 수재들이 미국 교육에 가서 펀펀히 깨지는 것도 그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깨치지 못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선진국 교육의 특성이 뭐냐면요. 선진국 교육은 이제 교과서를 따라가지 않는 교육이 특징입니다. 교과서 따라가서는 교육은요. 그것은 창의성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교과서에 의존하는 교육은 이제 인공지능이 다 하는 시대로 됐습니다. 그죠? 로봇가 다 하는 거예요. 이 선진국 교육은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련된 책들을 좀 봤습니다만 교과서가 없어요. 교과서 따라가는 건 어때요? 지식교육이고 모방식 교육이고 창의성을 배제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없이 자기 본연에 있는 지혜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이 선진국 교육이고 이것이 창의성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 창의성 교육이 한국인들이 펀펀히 깨진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MBA는 어떻게 해서 그 MBA를 주느냐, 경영학 석사를 주느냐. 그건 교과서가 없어요. 강의도 없어요. 석사를 주는 요건이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문제의 난제를 몇 개 내줍니다. 스스로 풀어라. 스스로 풀어서 잘 풀면은 석사 줘요. 교과서도 없고 강의도 없는 게 하버드 MBA 과정의 특성이다 이거예요. 즉 창의력이 네 속에 있는 창의력을 선입견을 제거하고 그리고 창의력을 개발해서 거기서 지혜로운 발견을 해서 난제를 해결해라. 이것이 선진국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교육은 교과서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론과 집중, 이 식으로 해서 교육을 가는데 이렇게 해야만이 올바른 가정을 할 수가 있고 지혜로운 가정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가정일 때 탁월한 이론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탁월한 이론을 통해서만이 두루두루 여러 가지 실험을 다 해서 실험이 들어맞는 그런 이론이 되고 거기서 만든 결과는 여러 사람한테 보급했을 때 참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빛이라는 게 있습니다. 빛. 햇빛이 쫙 비치죠. 이게 알맹이로 되어 있을까? 파동으로 되어 있을까?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뉴턴이라고 하는 정말 불세출의 과학자입니다. 아마 세계 과학사 중에서 뉴턴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마 드물 것 같습니다. 이 빛을 갖다가 알맹이라고 생각했으면 알맹이들의 연장이다. 그렇지만 이 알맹이는 질량도 없다. 형상도 없다. 그렇지만 이것은 파동 같기도 하고 알맹이 같기도 하다. 일단 알맹이라고 보자. 그래서 뉴턴은 이것을 입자다. 입자다라고 본 겁니다. 진짜 입자가 진짜예요. 자기 나름대로 가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뉴턴은 굉장히 직관력이 뛰어나요. 자기가 가정하면 되게 다 맞아요. 점쟁이 이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에 만들어냈던 이론은 몇백 년을 과학계에 석권을 했습니다. 뉴턴 아주 독보적인 과학자인데 뭐 때문에 과학자가 됐냐면 직관력이 뛰어나서 그래요. 올바른 가정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가정이 되게 다 맞았습니다. 다 맞았는데 이 빛에 대한 가정만은 틀렸습니다. 빛을 알맹이로 봤던 것을 그때는 맞았어요. 뉴턴의 알맹이로 가정했던 것이 한 150년은 갔습니다. 150년은 알맹이라는 그런 가정에 틀린 이론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150년 지난 뒤에 뉴턴이 지난 뒤에 내가 이름을 후렌네일하고 영이라는 과학자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아무리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더니 빛은 알맹이가 아니다. 도저히 알맹이가 아니다. 이것은 횡파다. 횡파. 이 파장에는 종파가 있고 횡파가 있습니다.
소리 같은 것도 파장이지만 이거 종파라고 그래요. 근데 빛은 횡파가 맞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이론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가 다 바뀌는 거예요. 뉴턴은 빛은 입자다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더니 입자 같지가 않아요. 파동이라는 게 맞다. 그래갖고 후렌넬하고 영이라는 그 두 과학자는 빛을 횡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난 뒤에 보니까 그럴듯했습니다. 근데 그럴듯했습니까? 정말 참입니까? 참이 아니라 그럴듯한 거죠. 근데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그걸 다 참으로 배웠어요. 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참 하나도 없습니다. 참이라고 가정을 해서 그럴듯한 결과가 나왔을 뿐이지, 그것도 그럴듯한 결과가 나왔을 뿐이지 그 결과가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는 주입식 교육, 맹목적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참이라고 믿었고 이것은 영원히 불변한다라고 이런 착각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뉴턴이 깨지고 후렌넬하고 영이 얘기한 파장이라는 이런 가정입니다. 가정이 한 100년 이상을 통했어요. 근데 파장이라고 해도 또 말이 안 된다. 이것도 틀린 게 아니냐 하고 그 반대의 이론을 제시한 아주 뛰어난 학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플랑크하고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야, 빛은 입자도 아니고 알맹이도 아니고, 이게 알맹이는 물질 같죠. 파장도 아니다. 이 둘을 다 가지고 있다. 이중성이다. 듀얼리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1910년에 나타난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듀얼리티 이론인데 한 100년 지났죠.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입니까? 그것도 가정입니까? 이제 뛰어난 과학자가 나오면 이제 그거 깨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으로 믿고 있고 그 이론은 지금도 탁월하게 미래를 잘 예측해서 맞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미래를 많이 예측하고 그 이론은 요게 사기 그릇의 성질이 이러니까 요걸 딱 추측을 해서 저 나무의 성질도 이럴 것이다. 이것까지 알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예지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예지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그 선입견에 따라가지 않는 올바른 지혜로운 가정에서 훌륭한 이론이 나왔고 훌륭한 이론에서 언나운 샘플, 모르는 요거 하나의 성질만 알므로써 모르는 사람의 모르는 물질의 성질까지도 알아낸 이런 탁월한 논문을 발표했던 겁니다. 자, 이런 교육은 절대로 지식교육, 창의성 교육 이거하고 틀리죠. 지식교육이나 주입식 교육하고 틀립니다. 모방식 교육하고도 틀립니다. 지혜교육이라고 해야 될지 창의성 교육이라고 해야 될지 자기 선입견을 깨침으로써 지속에 아는 지혜와 능력이 드러났다. 그것을 창의성 교육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창의성 교육은 우리나라가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가서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노벨상이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독창적인 한국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이 독창적인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노벨상도 나오고 한국이 선진국이 되어야 됐을 뿐 아니라 세계 중심 국가도 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선진국 교육의 특징입니다. 이제 고두에 이제 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우리 실컷 해봐야 뭐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뭐 금강경 강의한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불교 교육과 창의성 교육, 선진국에서 한다는 창의성 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얘기를 꼭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불교라고 하는 것, 불교를 잘 믿으면은 개인도 행복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도 좀 잘 살고 이래야 불교의 위대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개인만 행복하고 국가는 망한다면 이 불교의 위대성은 어딘지 좀 불완전한 위대성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과학기술이 지탱이 돼야 되고 경제가 발전이 돼야 나라가 안 망하지 않겠어요? 인재가 나와야 국가를 잘 사는데 이 티벳에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티벳 사람들 참 선량해요. 100% 불교 신자예요. 거기 가톨릭 기독교 선교사들이 가서 발을 못 붙이는 데가 티벳과 부탄입니다. 참 선량해요. 근데 되게 가난해요.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전을 못해서 무력이 약하고
무력이 약하니까 중국한테 무참하게 깨졌어요. 승려가 10만 명이나 죽었대요. 이거 부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아요? 저는 호국불교라는 얘기를 종종 쓰는 걸 듣습니다. 호국불교. 호국불교 들어보셨죠? 부처님의 덕으로 나라를 지킨다. 근데 부처님의 타력으로 지킨다는 뜻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인재가 되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켜서 나라를 지킨다. 어느 쪽이 맞아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몽골에서 고려 때 침입을 했죠.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싸우다가 싹 어디로 뺐냐면 강화도로 갔어요. 몽골 놈들은 물에 약하다. 그래갖고 거기 가서 뭘 했냐면은 팔만대장경을 찍었어요. 그럼 부처님이 가피려고 몽골을 물리쳤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게 타력이에요, 타력. 호국불교라는 게 타력이에요. 이 타력, 부처님이 근데 왜 티벳 같은 나라를 망하게 했을까요? 왜 부탄 같은 나라를 가난하게 했을까요? 말이 안 되죠, 타력이라고 그러면. 아니, 저는 이제 여기서 불교 교육과 창의성 교육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불교육을 잘 받으면은 지혜가 나고 창의성이 생겨서 인재가 양성이 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야 불교 믿을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강의하는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불교 교육이라는 책도 내가 봤어요. 보면은 불교 교육은 종교 교육이지 인재 양성 교육하고는 틀리대네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이거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논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훌륭한 논문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개발시킵니다. 인재를 양성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훌륭한 논문은 올바른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올바른 가정은 지혜가 있어야 올바른 가정을 쓸 수 있습니다. 선입견이 없어야 올바른 가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탁월한 이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이런 훌륭한 이론이 돼서 인재를 양성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선입견이 소멸되는 것은 불교 교육의 한 분야가 아닌가. 똑똑한 사람은 얼른 알아채고 불교 교육과 창의성 교육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얼른 알아챌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아직 불교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자, 그런데 그 불교 교육은 바로 창의성 교육이다. 이렇게 저는 곧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하바냐 바라밀. 바냐라는 말 많이 쓰죠. 바냐. 바냐 바라밀. 육바라밀. 보시지게인욕. 탐진치를 잘 닦아서 마음이 안정이 되면 지혜가 나고 지혜가 나면 깨달음이 돼서 영생을 산다. 이게 바냐 바라밀입니다. 바냐는 지혜입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을 통한 창의성 교육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제2 금강경 교육을 한국에 보유를 시켜서 선입견을 소멸하고 마음속에 있는 지혜를 개발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올바른 가정에 의한 탁월한 이론을 만들고 실험을 통해서 훌륭한 결과를 도출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양성해서 대한민국 선진국을 만들 수 있는 길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에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그렇게 됐느냐?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 선입견이라는 게 굉장히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안 된다. 뻔히 될 건데도 자기가 안 된다라고 딱 믿어버리면 실제로 안 됩니다. 그리고 모른다. 이렇게 딱 나는 그전에 몰랐던 경험으로 봐서 이것도 또 모를 거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른다라고 딱 적어놓으면 보여줘도 몰라요.
이 선입견입니다. 안 된다, 모른다, 또 뭐 뭐든지 다 좋습니다. 뭐 불가능이다. 진짜 불가능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사람이 영생을 살아? 반드시 죽게 돼 있지. 불가능이 있게 마련이야. 이럽니다. 그런데 이게 다 선입견입니다. 참입니까? 선입견입니까? 특히 모른다라는 선입견이 깨졌다고 칩시다. 자기 나름대로 선입견이 다 좋아. 저 사람하고는 궁합이 맞아. 이게 선입견이에요.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가 뭐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궁합이 맞는 게 결혼도 하고 이러죠. 근데 결혼해보면 말짝 다 꽝이라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이게 선입견의 오류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선입견이 없고 지혜로운 사람은 선입견이 없음으로써 창의성이 생기고 이 얘기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불교는 참선 딱 들고 화두 들어서 딱 해서 깨치는 것만 불교로 합니다마는 알고 보니까 바로 이 선입견이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을 알고 이게 금강경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진짜 저는 그런 훌륭한 아까도 제가 화학을 잘했을 때 훌륭한 선생님 만나서 취미를 붙여서 잘했다고 하듯이 이 불교에도 제가 훌륭한 선생님 만났어요. 불교를 아주 쉽게 재미있게 이해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선입견만 깨지면은 네 속에 무한한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험하게끔 장소도 마련해 주셨어요. 저는 생전 처음으로 젖소 목장을 해봤습니다. 노동이라고는 처음 해봤어요. 밥도 안 지어봤던 사람인데 하물며 젖소를 해봤겠어요. 그런데 젖소 목장은 굉장히 지저분해요. 쇠똥 치는 거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지저분한 건 뭐예요? 팩트예요, 팩트. 이 지저분한 게 깨끗해진다는 게 말 안 되죠. 그리고 어려워요. 어렵다. 이것도 팩트예요. 안 해봤고 저 짜는 거 할 줄 모르니까. 이런 선입견으로 꽉 쌓여있고 선입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팩트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것은 네 선입견일 뿐이다. 네 생각일 뿐이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너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모른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모르는 것이지 실제로 어려운 것 하나도 없다. 모를 것 하나도 없다.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금강경 가르침대로 부처님께 바쳐봐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정말 미친 척하고 바쳐봤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안 된다고 했다는 것은 완전히 내 선입견을 알고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게 모르는 걸 자꾸 바치니까 알아져요. 실수로 이겁니다. 여기 시계가 없어요. 시계 몇인지 모르죠. 이건 뭐 천하의 제갈량도 모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 그랬대요. 여기서 서울역까지 뭐 굉장히 멀잖아요. 서울역에 시계탑은 내가 볼 수 있는 천리안이 있었으면 볼 텐데 천리안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안 된다. 모른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걸 자꾸 바치니까요. 실제로 여기 서울역에는 시계탑이 보여요. 그럼 시계 없어도 살죠. 근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근데 우리 선입견대로 되는 겁니다. 선입견을 착각인 줄 알고 바칠 때 지혜가 나는 겁니다. 그걸 해봤어요. 해보니까 다 우리가 속아 살았더라고요. 내 선입견에 속아 살아. 누구한테 속아 사는 게 아니라 내 선입견에 속아 살았더라고요. 특히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모르는 거 투성이었어요. 안 되는 거 투성이었어요. 지저분한 거 투성이었어요. 세상은 악이다. 뭐 오타각세다. 말세다. 이런 선입견으로 살고 있었어요.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사이며 직견열애니라 이 금강경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간단한 글귀 사구개입니다. 네 생각은 다 틀렸느니라. 틀린 줄 알고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면은 부처님과 똑같이 알아지리라. 자, 이것을 교육 현장에 적용시킨다면 어떨까요? 저는 대한민국이 뛰어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교육의 핵심 요건, 이것은 금강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제 편을 드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런데 제 편을 드는 가장 믿을 만한 분이 있어요. 부처님이에요. 그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강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네가 모른다, 안 된다, 싫다, 지저분한다라는 그 생각은 개시허망이라. 다 착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그 생각이 팩트가 아니라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서 소멸한다라면은 본래 부처님과 똑같은 전지전능의 능력이 나타나리라. 여기 직견열애니라예요. 그것을 제가 조금 전에 미친 척하고 실천해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선각자가 있었고 경험 있는 분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해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했더니 되고 이제 그것을 제가 BTN에 와서 했더니 제 말 듣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이제 금강경 따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야, 나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 기적같이 병이 낫다. 근데 여기 있으면 또 이제 이런 사람도 나올 거예요. 지금 해외 나가서 큰 어려운 프로젝트를 성공하고 있는 사람은 그 난제도 이 금강경 가르침으로 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앞으로 수많은 노벨 과학상자들은 금강경을 실천했더니 어떤 다른 방법을 한 것보다도 쉽게 노벨상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할 시대가 전 분명히 올 거로 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지금 교육은 주입식 모방식 교육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후진국 때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모르고 있었을 때, 우리를 열등한 존재로 했을 때, 위를 쳐다보면서 갔을 때 그런 처량한 사람들이 하는 교육이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 창의성 교육은 내 자신의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일부라도 깨우쳤을 때 하는 교육이고, 그건 그래도 상당히 바람직한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나라는 것이 들어있고 그리고 노력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불교에서 제시하는 금강경 교육은 자기 자신을 열등한 존재에서 놓고 보질 않습니다. 자기는 부처님과 똑같은 위대한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에 의한 직관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탐진치만 내려놓기만 하면, 안 된다, 모른다, 싫다라는 생각만 내려놓고 소멸하기만 하면 부처님과 똑같이 아는 능력이 나와서 개인의 행복은 물론 국가사회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불교를 지키고, 이게 호국불교의 중요한 특성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감사드립니다.